1970년 11월 29일 아침,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평소처럼 산책을 나선 한 아버지와 두 딸은 계곡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검게 탄 물체는 형태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하려던 일행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굴러섰다. 그 앞에 놓인 것은 바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탄 한 구의 시신이었다. 노르웨이 올리켄산 북쪽 산슬베크 지역에 위치한 이스다렌 계곡은 현지어로 얼음의 계곡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곳은 산세가 험하고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으로 중세시대에는 실족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조차 찾기 어려워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래서 등산객의 시신이 가끔 발견되는 일은 그리 충격적인 사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시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시신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채 양팔로 자신의 몸을 꼭 끌어안은 자세였다. 얼굴은 완전히 타버려 인상을 알아볼 수 없었고 온몸은 새까맣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주변에는 온갖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 모든 장면은 수수께끼 그 자체였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신의 성별이 여성임을 확인했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성의 혈액과 위에서는 수면제를 80정 이상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수사당국은 사건을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자신의 삶에 절망한 한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죽음의 계곡 이스다렌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했다. 정신을 잃은 그녀는 미리 피어든 불에 쓰러져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다. 특히 시신 주변에 원을 그리듯 배치된 물건들은 단순한 의문을 넘어 기묘하기까지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수사관 토르모드 본스는 마치 어떤 의식이라도 치렀던 것 같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물건들을 수거하던 경찰은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고무장갑, 우산, 불을 피울 때 쓰는 것처럼 보이는 성냥과 화염병, 흩어진 수면제, 그리고 유품으로 보이는 안경과 습진 크림 등. 그런데 잠깐, 이게 무슨 일인가? 기이하게도 시신 주변의 모든 물건에서 라벨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었다. 단순히 떼어낸 것이 아니라 작은 로고 하나까지 억지로 긁어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시신이 수습된 지 사흘 후인 12월 2일, 베르겐의 한 기차역에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여행 가방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가방 안에는 그녀의 지문이 묻은 안경, 습진크림 5장의 독일 마르크 지폐, 유럽 각국의 동전, 뒤죽박죽 적힌 기호와 숫자가 담긴 메모장, 가발, 옷 등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역시 어디서 산 물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식별 정보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마침내 지문이라는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고 안도했지만 신원 조회 결과 그녀와 일치하는 정보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점점 커지는 의문 속에서 수사당국은 이 사건이 단순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여성이 남긴 유일한 단서인 메모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집중했다. 오랜 시간을 들여 해독한 결과 메모장 속 암호는 그녀가 머물렀던 도시와 체류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528P라는 기록은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베르겐에 머물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암호들을 분석한 결과 그녀가 트론헤임, 스타방에르 모두 등 유럽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팀은 유럽 전역의 호텔에 협조 공문을 보내 투숙객 정보의 필적을 수집해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여성의 필적과 일치하는 투숙카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수사를 진전시키기는커녕 혼란만 가중시켰다.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잉글랜드 켄트 출신의 클라우디안 닐센이 스타방에르의 KN 호텔에 투숙했다.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잉글랜드 뉴블런 출신의 알렉시아 자른메르체치가 베르겐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오슬로 출신의 엘리자베스 레인 하우퍼가 베르겐의 호르달헤임 호텔에 투숙했다. 투숙카드에 적힌 이름은 모두 가명이었고 생일, 직업, 출신지 등 신상 정보 역시 전부 조작된 것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호텔은 외국인 투숙객에게 여권이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필적에서 여러 사람의 신분 정보가 나왔다는 점은 그녀가 위조된 여러 개의 여권을 사용하며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확인된 도장의 카드만으로도 최소 1개 이상의 위조 여권을 소유했음을 시사했다. 왜 그녀가 이처럼 기이한 행동을 했는지 밝히기 위해 경찰은 목격자 진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다행히 호텔 직원들과 그녀를 태웠던 택시기사의 증언을 통해 일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거의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 번은 2명의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코트에 모자가 달려 있었고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아 보였죠. 숙박 기간 동안 3번이나 방을 옮겼어요. 강한 억양의 영어를 썼고 이상하게도 마늘 냄새가 심했어요. 머리 길이도 달라졌어요. 긴 날도 있었고 짧은 날도 있었죠. 가발을 자주 착용하는 것 같았어요. 키는 약 160cm 정도, 잘 손질된 긴 흑빛 갈색 머리, 작은 둥근 얼굴, 갈색 눈, 작은 귀를 가졌어요. 나이는 25세 정도로 보였지만 가끔은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했죠. 다양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적은 점점 더 모순되고 복잡해졌다. 경찰은 이 증언들을 바탕으로 간신히 여성의 몽타주를 완성해 노르웨이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신원 미상의 여성은 순식간에 전국의 관심을 끌었고 이후 이스다렌의 여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목격담이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결국 1971년 2월 이스다렌의 여인 사건은 원인 불명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다. 같은 달 그녀를 위한 소박한 장례식이 치러졌다. 한때 노르웨이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스다렌의 여인은 시간이 흐르며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그러던 2016년 노르웨이 국영방송 NRK의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과거 자료를 조사하던 중 우연히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흥미를 느낀 보도팀은 곧바로 베르겐 경찰에 수사 기록 열람을 요청했고 45년 만에 이스다렌의 여인을 추적하는 탐사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수한 자료는 여전히 생생하게 당시의 미스터리를 담고 있었다. 수사를 재조명하던 제작진은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전직 경찰관 칼 할보르센과 연락을 성공적으로 이어갔다.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압취였어요. 시체 냄새도 아니고 뭔가 화학약품 같은 냄새였죠. 시신의 상태는 정말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녀가 정말로 자살했는가 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당시 경찰 누구도 그녀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라고 회상했다. 그는 여전히 그날의 진실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이후 본격적인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2018년에는 영국 BBC와 협력해 팟캐스트를 제작하며 이스다렌의 여인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부검 보고서에는 여성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 모두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연구팀은 최신 법의학 기술을 활용해 시신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법의학자 그레테 마이크네르. 그레테 마이크네르 교수는 치아의 안정 동위원소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기법은 치아에 포함된 특정 원소의 동위원소 비율을 분석해 개인의 출생지, 생활 환경, 이주 경로 등을 추적할 수 있다. 치아는 형성된 후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면 그 사람이 어디서 살았고 무엇을 주로 먹었는지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보가 밝혀졌다. 여성은 1930년대 전후에 태어났으며 출생지는 독일 니른베르크 인근으로 추정된다. 어린 시절 프랑스와 독일 국경 지역으로 이주한 흔적이 있으며 당시 노르웨이에는 금으로 치아를 메우는 기술이 없어 치료를 위해 해외를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치과 치료라는 하나의 정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던 이유, 위조 여권과 가명을 사용한 이유, 외형을 수시로 바꿨던 이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든 라벨을 제거한 이유, 그리고 단 하나의 단서도 남기지 않은 채 불에 타 죽은 이유까지 수많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이에 제작팀과 대중은 새로운 사실과 기존의 단서들을 종합해
몇 가지 신빙성 있는 가설을 제안했다. 첫 번째 가설, 그녀는 스파이였다. 1970년대는 냉전의 절정기로 세계 각지에서 첩보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였다. 노르웨이는 나토 회원국이었고 베르게는 군사통신시설과 해군기지 등이 위치한 중요한 전략 요지였다. 그녀가 여러 호텔에서 다른 가명을 사용하고 모든 물건의 라벨을 제거해 추적을 피하며 가발과 의상을 통해 외형을 자주 바꿨다는 점은 일반 여행객이 아닌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스파이의 전형적인 행동 양식과 일치한다. 나는 소련 정보국에서 파견된 비공식 요원이다. 내 임무는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의 군사시설을 감시하고 베르겐 인근 해군 통신기지의 활동을 관찰해 본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수집한 정보는 매주 중계 지점에서 암호화에 송신한다. 나는 수개월간 유럽 각지를 돌며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했다. 매번 다른 여권을 제시했고 폭스바우 같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지품의 라벨은 모두 제거했다. 그러나 나는 작전 중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결국 신분이 노출되었고 당국은 나를 위험인물로 분류했다. 1970년 11월 29일 간부들과 함께 이스타렌으로 향했다. 그들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건 내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들은 내 입에 수면제를 강제로 집어넣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생전 처음 보는 뜨거운 불꽃이 내 몸을 집어삼켰다. 지르지 못한 채 나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다. 스파이 활동을 의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나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두 번째 가설, 그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심각한 강박증, 망상, 조울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쫓기는 삶도 이제 지겹다. 모든 것은 그날부터 시작됐다. 유럽 곳곳을 여행하던 중 우연히 고대 유적지를 마주쳤다. 보자마자 가슴 한가운데가 먹먹해지며 깨달았다. 나는 잊혀진 고대 왕국의 후손이라는 것을. 각성한 이후로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아마도 오래전 나의 왕국을 멸망시킨 그들의 후손일 것이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나는 모든 물건의 라벨을 떼어냈고 호텔에서는 진짜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했다. 너무 불안해서 잠도 오지 않았다. 수면제를 얻기 위해 간 병원에서는 갑자기 낯선 기관을 소개하더군. 이자도 그들과 한패인가 안 돼. 더 멀리 도망쳐야 해. 나는 바로 이스타렌으로 향했다. 내 몸속을 흐르는 고대 왕실의 피와 수천 년간 간직된 비밀들.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알게 해선 안 된다. 그래, 내가 죽으면 그 비밀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고통은 잠시일 뿐이지만 비밀은 영원하니까. 결국 그녀는 정말 노르웨이에 잠입한 스파이였을까?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던 한 여성이 스스로 만든 비극적인 해프닝이었을까? 5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기묘한 밤이었다.